카카오의 카풀 사업에 반대하는 전국 택시 기사들이 오늘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을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반응은 곱지 않습니다. 오늘 택시 기사들의 파업으로 출근길부터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됐는데 교통 흐름은 큰 혼란 없이 원활하게 돌아갔습니다. 세계 미식가들의 기준이 되는 미쉐린 가이드가 갑질 계약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미쉐린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어 오류를 범해도 시정할 길이 없는 겁니다. 이달 말부터 DSR이 70%를 넘는 대출은 받기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임대업 대출도 더 힘들어집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카카오가 카풀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하면서 이에 반발한 택시 기사들이 오늘부터 전면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생존권에 위협이 된다는 겁니다. 시민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 발 디딜 틈도 없이 빼곡하게 택시 기사들이 모였습니다. 카카오가 카풀 시장 진출을 강행하자 대기업 카카오가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파업을 시작하고 집회에 나선 겁니다. 근본적인 속셈은 자가용 5분의 1을 택시로 동갑을 해서 그 수익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얘기예요. 택시 시장은 완전히 흥지박산 나고 남을 거예요. 현행법상 카풀은 출퇴근 시간에만 가능한데 이를 아예 금지해야 한다고 택시업계는 주장합니다. 하지만 생존권을 외치며 파업에 나선 택시기사를 보는 소비자들의 눈길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택시가 부족한 장소와 시간대에 카풀이 보완책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표합니다. 동네가 골목진 곳인데 택시 기사님분들이 잘 안 오시니까 이제 그런 거 이용하면은 이제 여러 곳에 이렇게 기사님들이 잘 안 오는 곳을 많이 와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져 편의는 커질 것이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서로 경쟁해서 그러면은 그냥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더 좋은 서비스를 받게 될 테니까 둘이 경쟁해서 요금도 싸지거나 하면 좋겠죠. 소비자 편익과 생존권 문제. 어느 쪽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기존 산업의 충격을 줄이고 신산업을 육성하는 묘수를 하루빨리 내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앞선 보도와 같이 오늘 전국 택시들이 일제히 파업에 들어갔는데요. 출근길부터 시민들의 불편이 우려됐는데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정창신 기자가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오늘 오전 6시 50분 용인 수지구 상현동의 광역 급행버스 승강장. 평소와 비슷한 수준인 20명가량이 서울역으로 가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수원 광교 신도시를 돌아 경부 고속도로를 타는데 도로엔 택시가 한 대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날 새벽 4시부터 택시 파업이 시작된 탓인데 출근길 시민들의 발걸음은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입니다. 용인 수지에서 서울역까지 평소보다 15분가량 일찍 도착한 버스. 버스 기사는 거리에 택시가 많지 않아 일찍 도착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8시 서울역 앞 택시 승강장엔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택시 10여 대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평소라면 수도권에서 올라와 서울 곳곳으로 가는 사람들로 붐빌 시간이지만 한산한 모습입니다. 종종 택시 이용객들의 모습도 눈에 띕니다. 오후 2시, 강남역 일대는 평소보다 한산한 모습입니다. 교통체증으로 유명한 곳이지만 교통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목금이 좀 많이 막히더라고요. 도로가. 오늘은 좀 목요일인데도 그렇게 그냥 심하게 체증을 느끼는 건 같지는 않네요. 네. 오후 3시 40분, 사무실이 밀집해 있는 여의도. 도로 위 차들이 시원하게 달립니다. 택시 파업으로 시민 불편이 예상됐지만 큰 혼란은 없는 모습입니다. 무질서 하시고 승차 거부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 거 개선되셨으면 좋겠어요. 택시가 좀 줄으니까 도로가 더 보기 좋아졌어요.
이날 지자체들은 퇴근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버스와 지하철 임시증편, 막차 시간 연장 등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엄격한 평가 기준을 내세워 미식가들의 바이블이란 별명까지 얻은 미쉐린 가이드는 세계 미식 여행의 중요한 기준이 되며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지난 2015년 말 미쉐린사와 20억짜리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유명 식당이 악명 높은 곳으로 번역되는 등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 정부는 미쉐린의 갑질 계약에 묶여 제대로 항의도 못하고 있습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유명 식당 골목을 악명 높은 곳으로 번역하고 상반기에 폐점한 식당을 그해 하반기 가이드북에 실어 맛집으로 소개합니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지난 주말 2018년판 미쉐린 가이드 서울에 이 같은 오류 총 130여 개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에 지적됐던 것보다도 4배가량이 늘어난 양입니다. 여기에 사실상 세계 최초로 미쉐린 가이드 계약서 본문이 한국에서 공개되면서 불공정 굴욕 계약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계약서에는 미쉐린이 오류를 범했을 때 공사가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은 전무한데 반해 미쉐린 가이드에 대한 모든 권한을 미쉐린이 갖고 언론과 대중과의 의사소통 역시 미쉐린의 전적인 통제와 선택권이 있다는 조항 때문입니다. 비밀 계약을 맺기로 유명해 그동안 전 세계 어디에서도 공개되지 않았던 미쉐린과의 계약서가 알고 보니 세계적 명성을 앞세운 갑질 계약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겁니다. 이에 대해 한국관광공사가 혈세 20억 원을 미쉐린의 이름값만 보고 쏟아부은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자 최근 발생한 오류에 대해선 공식 사과를 받았다며 올해부터 미쉐린 측이 검수를 강화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현재 한국관광공사와 한식재단은 미쉐린 측과 지난 2015년에 맺은 계약에 따라 매년 각각 2억씩 총 20억 원을 5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약이 끝나는 2년 뒤 한국관광공사는 미쉐린 가이드 후원을 그만둘 예정인 가운데 오늘 그 세 번째 판인 2019년판 미쉐린 가이드 서울이 공개됐습니다. 많은 이들이 최고의 요리를 위해 흘린 피땀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신중한 행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이달 31일부터 더 까다로워진 대출 규제가 시행됩니다.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 DSR이 70%를 넘는 대출은 승인이 나지 않을 수 있고 임대사업자가 대출을 받을 때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인 RTI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대출이 금지됩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은행권 DSR 관리지표 도입 방안과 RTI 제도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31일부터 전국의 은행들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원리금 상환액 비율인 DSR이 70%를 넘는 대출이 일정 비율 이상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관리 기준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으로 나눠 차등 적용합니다. 시중은행은 신규 대출 취급액 가운데 DSR 70%가 넘는 대출은 15%, DSR 90%가 넘는 대출은 10% 이내로, 지방은행은 DSR 70%가 넘는 대출은 30%, DSR 90%가 넘는 대출은 25% 이내로, 특수은행은 DSR 70%가 넘는 대출은 25%, DSR 90%가 넘는 대출은 20% 이내로 관리해야 합니다. 평균 DSR 기준도 설정해 2021년까지 은행별 평균 DSR이 시중은행은 40%, 지방은행은 80%, 특수은행은 80%가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세이망 홀씨와 사익돌 대출 등 DSR을 산정하지 않는 서민금융상품은 지금보다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차주가 다른 가계대출을 신청하면 해당 상품의 원리금 상환액도 DSR 부채에 포함됩니다. 부동산 임대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이자 비용으로 나눠 산출하는 RTI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지만 RTI 미달 임대업 대출 예외 취급 한도와 예외 사유는 폐지합니다. 그동안 은행들이 RTI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금융사가 사전에 자율적으로 설정한 예외 취급 한도에 따라 대출 해용 관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겁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오늘 서울시청에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가 열렸는데요. 박원순 시장이 최초 3선에 성공하며 유력 대선 주자로 올라선 만큼 야당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고용세습 논란이 뜨거운 쟁점이 됐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3선 이후 첫 국회 국정감사를 받았습니다. 가장 뜨거운 쟁점은 서울시 산하기관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 최근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300여 명 가운데 108명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박 시장 책임이 크다면서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금 서울교통공사의 직원들, 노조원들 친인척 채용 비리 문제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우리 시장님 잘 알고 계시죠? 이에 박 시장은 감사원의 감사를 기다리겠다고 답했습니다. 만약에 비리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가 직접 이 감사를 할 수도 있지만 보다 더 객관적인 감사원에서 이 감사를 해주시면. 한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관련 채용 의혹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청사 진입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국감장에 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국감되기도 했습니다. 이날 국감에선 박 시장의 여의도 용산 통개발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야당은 박 시장이 지난 8월 여의도 용산 개발을 전면 보류한 것을 두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동산 안정은 사실은 정부와 함께 긴밀하게 협력해가면서 해야 될 일이니까 저희들 당연히 그렇게 상시적인 협의 체계를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 있을 국회교통위원회 국감에선 중앙정부와 박원순 시장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서울 지역의 개발 제한구역 해제 등을 두고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축은행 예금이 6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2년 새에 2배가 뛴 수치인데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어려움을 겪던 저축은행 업권이 신뢰 회복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사태 여파로 예금자 보험기금 계정은 적자 상태인데 타 업권보다 높은 보험료율을 책정받아서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저축은행의 5천만 원 순초과 예금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6년 6월 말 3조 원, 2017년 6월 말 4조 6천억 원, 그리고 올해 6월 6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저축은행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사마다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해 5천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금액의 예금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저축은행이 신뢰를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축은행 사태 후 금융당국의 감독이 강화되면서 저축은행의 자산 건전성이 좋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때 26.93%까지 치솟았던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지난 6월 5.08%까지 떨어졌습니다. 저축은행의 높은 예금 금리도 한몫을 했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연 2.60%, 은행권 평균 금리인 연 1.83%와 비교하면 0.77%포인트나 높은 수준입니다.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는 금융사는 은행, 보험, 금융투자, 종합금융, 저축은행입니다. 보험료율은 은행이 예금의 분기별 평균 잔액의 0.08%로 가장 낮고 저축은행이 예금의 연평균 잔액의 0.40%로 가장 높습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 타계정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이 커 현재까지 1조 7천억 원가량 적자 상태로 갚아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는 오늘도 2% 이상 하락했습니다. 3분기 GDP 성장률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제 지표가 악화하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글로벌 금융사들이 중국 경제가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중국 국영 언론과 일부 전문가들은 오히려 중국 경제가 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오늘 이슈플러스에서는 이 중국 경제 향방에 대해서 김사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내일 발표되는 이 중국 3분기 GDP 성장률이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모양인데요. 현재 업계에서 중국 경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까? 네, 지난 17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다수의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3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이 2008년 4분기 이후 가장 낮은 6.6%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는 2분기 성장률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치로 전문가들은 이 3분기 성장률의 둔화가 중국 성장세의 장기 둔화의 시작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내년 중국의 GDP 성장률이 6.2%에 불과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중국 경제가 둔화하는 신호와 함께 압박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확대한다면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중국의 물가지수 상승률도 보면은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16일 발표된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0.2%포인트 오른 2.5%로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대였던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다가 지난 7월 드디어 2%를 넘었는데요. 이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률도 시장 전망치보다는 0.1%포인트 높은 3.6%로 나타났지만 지난달과 비교하면 무려 0.5%포인트나 둔화된 수치를 보였습니다. 시장에서는 무역전쟁이 장기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이 중국이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최악의 경우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함께 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네, 그런데 단순히 이런 몇 가지 지표들만으로 중국 경제가 위기다라고 쉽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중국 경제를 위기로 보는 어떤 다른 근거도 있습니까? 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 푸어스에 따르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중국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보고하지 않아서 아직 공개되지 않은 부채의 규모가 최대 6조 달러, 우리 돈 6,750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방정부가 자본 조달을 위해서 만든 특수목적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의 경우 장부에 포함되지도 않고 또 정부가 법적 책임을 지지도 않기 때문에 부실 위험이 더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숨겨진 부채를 포함하면 중국의 공공부채 비율은 GDP의 60%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긴축을 완화하고 있는 신호를 볼 때 이 부채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걱정들이 나옵니다. 중국 정부가 긴축을 완화하기 시작해 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 공공부채뿐만 아니라 가계부채도 심각한 상황인데요. 독일 보험사 알리안츠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사상 최고 수준인 48%가 넘습니다. 네, 그런데 반면에 중국 경제가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상승 국면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반론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국영 경제 매체인 경제일보는 지난 16일자 사평을 통해 최근 일부 경제학자들이 중국 경제 발전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있지만 올 상반기 중국 GDP가 전년 동기 대비 6.8% 성장했고 12개 분기 연속 6.7%에서 6.9% 사이의 상승률을 유지했다면서 이 중국 경제에 대한 확신을 드러냈습니다. 사평은 또 최근 중국의 경제 체제가 투자와 수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수와 소비 기반의 탄탄한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중산층은 4억 명 규모로 세계 최대 수준이고 또 빈곤 구제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중국 중산층 소비 규모가 오는 2020년에는 6조 8천억 달러에 달해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올 상반기 중국에서 소비의 성장률 기여도는 78.5%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2%포인트 확대됐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경상수지가 균형을 맞추는 단계로 진입했고 중국 경제가 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중국 경제 향방에 대해서 김성훈 기자와 진단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연내 기준금리 인상 의지를 밝힌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10월이냐 11월이냐를 두고 전망이 팽팽히 엇갈렸지만 한국은행의 선택은 이달이 아니었습니다. 12월에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커지는 자본 유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미리 금리를 올릴 기회는 11월 금통위 한 차례만 남았습니다. 한은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오전 서울 중구 한은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했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선 이달 전격적인 금리 인상이 예상되기도 했지만 어두워진 경기 전망 앞에 자본 유출 우려와 부동산 경기 과열 등 금리 인상의 근거는 힘을 잃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통위 후 발표한 2018년에서 2019년 경제 전망을 보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의 올해 2.9%, 내년 2.8%에서 각각 2.7%로 낮아졌습니다. 이 같은 성장률은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고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9년 만에 최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가 좀 빨랐다며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연 장관은 오늘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이 2년간 29%가 올랐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심의위원의 질의에 정해진 일이지만 2년 동안 속도가 좀 빨랐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동의하느냐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보단 크지만 긍정적 효과가 90%란 발언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차등화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의해야 하고 그 이외에는 지역별이든 연령별이든 법을 고쳐야 한다면서 정부 내부에서 자료 검토와 효과 분석 등을 하며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차) 전지 탈철 시스템 전문기업 대보마그네틱이 오늘 기업공개 간담회를 열고 차세대 탈철기 개발을 통해 후발주자와의 기술 격차를 벌리고 해외 진출 확대를 통해 글로벌 점유율 1위를 공고히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오늘 11월 초 코스닥 상장 예정인 대보마그네틱은 1976년 개인 사업으로 시작해 1994년 법인으로 전환한 전자석 탈철기 개발 제조업체입니다. 탈철이란 2차 전지 원료에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금속 이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말하는데 대보마그네틱은 현재 EMF 분야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작년 매출액이 131억 원, 영업이익 46억 원을 기록한 대보마그네틱은 2014년 이후 지난해까지 4년간 무려 126.4%의 연평균 영업이익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보마그네틱은 현재 2차 전지 소재 위탁 생산 사업과 탈철 시스템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를 위한 연구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보마그네틱의 공모가 희망 범위는 22,500원에서 25,500원이며 오는 25일에서 26일 일반 청약을 진행합니다. 대표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입니다. 취업준비생들은 제약 바이오 산업을 혁신산업, 국가 필수산업, 유망산업 등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달 제약바이오 산업 채용박람회에 참가한 취업준비생 6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르노 삼성자동차가 컨슈머 인사이트 서비스 만족도 평가에서 3년 연속 1위를 달성한 것을 기념해 다음 달 17일까지 감사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이벤트 기간에 프리미엄 엔진오일과 에어컨 필터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부품값의 20%를 할인해주고 타이어를 2개 이상 교환할 때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2만 원에서 5만 원권을 증정합니다. LG 하우시스가 국내 최초로 창프레임 모서리 부분에 하얀색 이음선이 안 보이는 PVC 창호를 선보였습니다. 신제품은 기존 PVC 창호 디자인의 최대 단점이었던 창프레임 모서리 부분에 하얀색 이음선 두께를 맨눈으로 봤을 때 거의 안 보이는 수준까지 줄인 지인 창호 화이트라인 제로입니다. 신세계 백화점이 업계 최초로 브랜드 이름을 내걸고 특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체크카드를 출시합니다. 오는 19일 하나카드와 손을 잡고 자사 화장품 편집숍 이름을 내세운 시코르 카드를 선보입니다. 시코르 카드는 마일리지 적립이 주요 기능인 기존 브랜드 멤버십 카드와 KB 하나은행과 연계한 다양한 혜택과 직접 결제가 가능한 것이 차별점입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